테어와 이무는 명실상부 세계관 최강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테어는 태양신 니카를 포함한 신들의 협곡마저 이겨내며 3000년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성공했던 인물입니다. 이무는 3000년 전 모종의 사건으로 정점에 올라선 이후 2000년간 힘을 숨기며 훗날을 도모하며 조이보이를 꺾고 세계 정부를 설립하며 비로소 완전한 정점에 올라섰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은 그야말로 세계관 최강자들의 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는 테어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테어는 악마의 열매는 본래 특별한 힘이 아니었다. 인간이라면 간혹 특별한 힘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었고 그 힘을 의지로 남겨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허나 숲의 신으로 불리는 남자가 자신의 권능을 이용하여 힘의 근원을 열매라는 매개체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힘은 곧 악마의 열매라는 형태로 세간에 퍼져나갔지. 허나 사람 열매 모델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만은 다르다. 그 두 개의 열매만은 숲의 신의 권능조차 상회한다 라고 말하며, 악마의 열매의 기원과 니카와 야훼만은 일반적인 악마의 열매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무는 야훼야말로 정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능력, 처음부터 데이지의 신 가이우스 디 엘은 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 그렇다, 야훼는 무를 선택한 것이고 야훼에게 선택받은 무는 세계의 정점이 될 자격이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테어, 태고의 신이라 불리는 이 녀석을 꺾고 증명하마 바바로니의 예언 따위는 신의 탄생을 막지 못한다 라고 말한 뒤 공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테어는 이무를 바라보며, 이무,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한 녀석들은 100이면 100 나와 부딪힌 후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며 절망했다. 허나 이 녀석만큼은 다른 것 같구나. 3000년간의 경험이 비로소 널 정점의 자격을 갖춘 남자로 만들었군 이라고 말하며 이무를 인정해준과 동시에 자신의 검 창세신검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았고, 그 순간 테어의 배양색 패기가 최대치로 발현되며 아이기스가 구현화시킨 공간 자체가 일렁이기 시작했으며,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이 소멸되고 대지가 녹아내리며 지각이 녹아내리며 멘틀이 노출되며 용암과 마그마가 분수처럼 뿜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테어는 자신의 최대치의 폐왕색 패기를 창세신검에 휘감은 뒤 곧바로 이무를 향해 패왕 절세참을 사용하였고, 테어의 참격은 원피스 세계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위력을 동반했고 조로와 류마의 일격의 위력마저 아득히 상회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무는 테어의 패왕 절세참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반사할 수 있는 거울이 구현화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테어의 패왕 절세참과 임과 구현화시킨 거울이 강력한 충돌을 일으켰고, 임과 구현화시킨 거울은 테어의 참격마저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테어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패왕 절세참은 나의 패왕색 패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세계 최고의 최상명검 창세신검과 함께 휘두르는 기술, 그 정도 권능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테어의 패왕 절세참이 이무의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뚫어냈고, 테어의 참격이 이무의 복부에 적중하며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그대로 추락합니다. 테어는 역시 그 거추장스러운 망토는 족쇄였구나. 본 모습을 숨겨가며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이유는 결국 완벽한 세계를 완성하지 못했기에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 허나 이무, 진정한 왕은 그런 것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테어는 불과 어둠을 양손에 머금은 뒤 이무를 향해 거대한 불기둥과 어둠 덩어리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무는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시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하며 세상의 물리법칙이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테어는 강력한 창란 현상을 일으키며 귀와 입에서 피가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테어는 당황하지 않으며 눈을 감은 뒤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무의 움직임을 체크하였고, 이무는 테어의 움직임이 멈춘 틈을 타 빠르게 테어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마치 샹크스처럼 견문 사이를 사용하여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테어의 견문색 패기마저 삭제시키며 테어의 오감을 모두 차단시킴과 동시에 미래를 잃는 행위마저 차단시킨 뒤 폐왕색 패기를 번개의 형태로 방출하며 테어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연은 곧바로 전방을 향하여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며 이무의 폐왕색 패기를 뒤덮어버린 뒤 견문색 패기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피해낸 뒤 창조주의 심판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이 매우 밝게 빛남과 동시에 하얗고 성스러운 기운을 머금은 화살들이 이무를 향해 날아왔으며, 땅에서는 웅장하고 세련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소환되며 일제히 이무를 향해 달려들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에 저항하려 했지만 태어가 이미 이무의 폐왕색 패기를 자신의 폐왕색 패기로 뒤덮어둔 터라 이무는 저항에 실패하였고, 이무의 몸에는 상처가 쌓여갑니다. 그리고 태어는 방심하지 않으며 이무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해 이무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무는 해군 천뢰를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구현화된과 동시에 1000개의 번개가 날아오며 태어가 소환한 기사들을 불태워버린과 동시에 수백 개 이상의 번개가 태어의 몸에 그대로 꽂혔고 태어의 몸에서 피가 흘러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상처가 쌓였기에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이며 태어를 바라보았고, 태어는 씩 미소를 지으며 마치 전투관과 같은 모습으로 이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를 바라보며 이무님과 태고의 신 둘의 대결은 역시 진정한 정점들의 격돌이다. 허나 두 분 모두 전력은 의도적으로 감춰두고 있군. 만약 둘이서 전력으로 맞붙게 된다면 그것은 밀짚모자라는 공동의 적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어리석은 짓이니 다행이군. 두 분 모두 극도로 흥분하진 않아서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무와 태어는 상처가 쌓여갔지만 사실상 무적의 신체를 가진 이들에게 잠부상 따위는 큰 의미가 없었고, 태어는 곧바로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든 뒤 창세 삼령진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시공간이 붕괴되어 버릴 만큼 엄청난 충돌과 함께 하늘에서는 황룡, 기린, 흑호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고, 황룡은 등장문과 동시에 시공간의 흐름을 통제하며 이무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린은 등장과 동시에 강력한 환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무는 엄청난 충격을 입으며 입가에서 피가 흘러져 내렸고, 아이기스마저 기린의 환각에 휘말리며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호가 전방위를 향하여 엄청난 충격파를 형성하였고, 살아있는 모든 것과 자연 환경을 파괴해버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태어는 하늘에 떠오른 뒤 창세신검을 지켜들었고, 곧이어 소환수 3마리가 모두 태어의 검 창세신검에 휘감깁니다. 그리고 태어는 엄청난 위력의 참격을 이무를 향해 날렸고, 이무는 본능적으로 정통으로 허용하게 된다면 곧바로 사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태어 역시 창세 삼령진이라는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며 매우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 이 공격마저 버텨낸다면 신을 불러낸 대가는 치른 것으로 하지. 허나 이 공격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세계를 집어삼키겠다는 이룰 수 없는 야망을 품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무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강력한 참격을 바라보며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무는 과거 루피와의 대결에서 루피를 마무리 지었던 기술인 시초의 절명 빅뱅을 사용합니다. 이무가 시초의 절명 빅뱅을 사용하자 곧바로 이무의 주변에 검은빛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후 아이기스가 구현화시킨 공간이 붕괴될 만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후 천지를 소멸시키고 세상을 붕괴시킬 기세를 띤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구현화되었고, 이후 태어의 참격과 이무가 구현화시킨 거대한 덩어리는 충돌합니다. 그리고 태어와 이무의 충돌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아이기스가 구현화시킨 마치 우주의 버금가는 매우 거대한 공간이 붕괴되었고, 아이기스는 여파만으로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이무의 시초의 절명 빅뱅과 아이기스의 창세 삼령진은 매우 팽팽한 흐름을 보였고, 결국 두 기술은 우열을 가르지 못하며 하늘을 향해 승천하였고, 이후 아발론 델피 주변의 구름이 모조리 소멸되어 버리고 낮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밤으로 뒤바뀌는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한 두 기술이 충돌하며 지각이 뒤틀리며 해수면이 10m가량 상승하게 되었고, 이무와 태어는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이무님은 3000년 전 태고의 신이 모종의 이유로 봉인된 후 단 하루도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으며 성장해왔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무님의 기량은 그야말로 절정에 다다른 상태, 조이보이와 밀짚모자를 상대했을 때보다도 강해진 것이 당연지사. 하지만 태고의 신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무님과 대등한, 아니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것인가. 과연 경악스러운 힘이로군 이라고 중얼거립니다.
태어는 이무가 자신의 창세 삼룡진마저 막아내는 것과 여전히 전력은 감춰둔 것을 보며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의 정점에 서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군. 좋다 이무, 네 녀석의 계획에 어울려주마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세계의 정점에 서는 것은 곧 우리 세계 정부가 될 테니 아이기스, 드디어 무의 세계가 완성되었군. 이제 바바로니의 예언 따위도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해방의 전사도 결코 무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이무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물론입니다. 역사란 곧 범인이 걸어온 승리의 발자취. 이무님은 이미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걸으실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테어, 이무, 아이기스는 곧바로 아발론 델피 내부 가장 깊은 곳이자 이무와 아이기스를 제외한 누구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신의 방으로 향하였고, 테어는 의자에 걸터 앉은 뒤 이무를 바라보며 그래서 나를 부활시켜가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자격을 보였으니 나 역시 성의를 보이겠다. 허나 시시한 계획이라면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테어, 네 녀석 역시 세상의 정점에 서고자 했으나 태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후 모종의 사건을 겪으며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 네 녀석 또한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고자 한다는 것을 무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네시아 정도면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지. 허나 과거 니카와 같은 자들은 언제나 평등을 추구하며 세상을 지배하려 드는 세력을 막아서려 하지. 밀짚모자 루피와 D의 의지를 잇는 자들, 그들의 의지를 말살하지 못한다면 결코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란 불가능할 테지. D의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는 남자는 오로지 태고의 신 니논뿐이다. D의 의지가 이어진 근원이 바로 태고의 전쟁이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테어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리운 기억이군. D의 이름을 가지며 정점에 서며 신이라고 불렸던 자들과 그들의 중심이 된 태양신 니카, 그들이 3000년이 지나 다시 나타난 것인가? 하긴 우리 시대에서 시작된 잔흔이니 마무리를 짓는 것도 우리가 되어야겠지. 좋다 이무, 3000년에 걸친 대서사시의 결착을 짓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전투광다운 모습을 보이며 과거 자신을 가장 위협했던 적인 태양신 니카가 다시, 그것도 더 완벽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꽤나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기스는 이를 바라보며 태고의 신, 야망이 깊은 남자가 아니어서 다행이군. 암묵적으로 연합의 수장을 이무님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군. 하지만 놈은 꽤나 영리한 남자. 이무님이 개인이 아닌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태고의 신을 철저히 이용하되 완전히 신뢰하여 빈틈을 보이는 순간 가장 날카로운 방패는 곧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무는 테어, 부활 직후이기에 이놈의 몸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목숨을 건 생사결을 할 경우 과부하가 올지도 모르지. 곧바로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로 향하여 밀짚모자 루피를 포함한 강자들과 격돌하여 감각을 되찾아라. 태고의 시대를 종행했던 그 시절의 힘을 온전히 다룰 수만 있다면 세계 정부는 막을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된다 라고 말했고, 테어는 건방진 소리를 늘어놓는군. 뭐 당장은 이 녀석의 놀이에 어울려주마. 헌데 밀짚모자라 설마 태양신 니카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그렇습니다. 밀짚모자, 아니 몽키디 루피. 그 남자는 몽키디 니카의 후손이자 니카조차 도달하지 못한 기어6의 힘에 도달한 남자입니다. 허나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급성장하는 바람에 아직은 기어6의 힘을 온전히 다루지 못하며 재능을 만개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무님과 저를 제외하면 적수가 없을 만큼 강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그의 동료 롤로노와 조로는 태고의 시대, 아니 역대 최강의 검사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으며 그 역시 현재 이스트블루 근처에 있습니다. 태고의 신이시여, 당신의 힘으로 이스트블루에 잠들어 있는 바다의 신을 되살린 뒤 곧바로 후샤 마을로 향하여 밀짚모자와 연합군을 격파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테어는 바다의 신 폰토스 디 아비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로군. 좋다, 이해했다. 길잡이 따윈 필요 없다. 후샤 마을이라면 꽤나 익숙한 지형이라서 말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이스트블루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고, 이는 태고의 신의 공식적인 첫 움직임이었습니다. 테어가 이스트블루로 날아가자 이무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망토를 뒤집어 쓰며 몸을 회복하기 시작한 뒤
3000년의 운명을 짊어진 대전장의 서막이로군. 아이기스, 지금 이 시간부로 1초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무와 네로나 가문이 기다려온 운명의 종지부를 지을 시간이 곧 다가온다. 역사를 쓰고 운명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신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이니라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물론입니다 이모님, 세계의 주인공은 밀짚모자도 테어도 아닌 당신입니다. 세계의 뜻은 오직 당신의 뜻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티치는 아발론 델피에서 빠져나온 뒤 곧바로 이무로부터 받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라프텔로 향하려 하였고, 이무가 건네준 정보는 로드 포네그리프에 적힌 라프텔의 위치를 해독한 문서였습니다. 퀘이사는 조이보이가 이끄는 엘레페리아 왕국이 이무에게 패배한 뒤 조이보이는 자신의 의지를 후대에 남기기 위해 엘레페리아 왕국 전체를 바다 깊은 곳에 순양시켰으며, 릴리의 기록 열배의 힘을 이용하여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남겼었지. 라프텔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항해사, 어떤 상황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배,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네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리버스 마운틴의 해저에 라프텔이 잠들어 있다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떠오르는군. 가장 많은 해적들이 지나가는 위대한 항로의 시초와 같은 곳이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라프텔이라니. 항해사와 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케이사는 기록에 의하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깊은 해저의 입구에서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군. 조이보이, 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군. 어차피 그곳에는 원피스도 없을 텐데 이미 밀짚모자가 다녀왔지 않는가? 꼭 라프텔로 가야 하겠나?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정색하며 어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너희 늙은이들은 공백에 100년을 살아왔기에 무심하겠지만 나와 쿠잔, 검은수염 매덕단은 해적으로서 꼭 도달하고픈 숙명이라고.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녀석을 찾아야겠군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류마는 눈을 감으며 예로부터 와노쿠니의 소수의 무사들은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 역시 희미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코즈키 오덴, 코즈키 모모노스케 역시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극소수의 인물입니다. 티치는 류마의 말에 환호하며 제하하하하, 운명은 나를 버리지 않았군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곳과 아이기스가 건넨 라프텔의 입구를 열 수 있는 특수한 열쇠를 바라보며 마침내 라프텔로 향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류마는 도신류, 그곳에 있는 건가? 아니면 새 주인을 만난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검이자 자신이 죽기 직전 남겨두었던 검 도신류의 거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도신류는 조로가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회수했으며, 조로가 류마의 의지를 이어 도신류를 사용하고 있기에 아쉽게도 라프텔에 도신류가 남아있진 않습니다. 루피와 이무의 강력한 충돌로 인해 세계의 흐름이 변화하게 되었고, 루피라는 세계가 기다려온 마지막 해방의 정사가 강림하게 되며 마침내 세계의 운명을 건 전쟁이 목전으로 다가오게 되었으며, 태고의 신 테어마저 부활하게 되며 세상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혼돈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거프, 가반, 즈니샤, 데이톤, 이오, 보가드, 빅맘 등 걸출한 강자들이 연이어 사망해가며 최종전에 참전할 자격조차 얻지 못한 인물들과 죽음으로써 신시대의 포문을 연 인물들의 의지가 후대에 전해져가며 세상은 매우 빠르게 격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이오스티 L을 시작으로 잠들어있던 신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오스티 L이 레드라인에 잠들며 그의 영향으로 레드라인은 가장 험난한 바다가 되었고, 바다의 신 폰토스티 아비스가 이스트블루에 잠들며 그의 영향으로 이스트블루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거의 없는 가장 평화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 신들 역시 세상 어딘가에 잠들며 3000년이나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해왔고, 이제는 그들이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 루피, 이무, 테어 등이 주도하는 세상의 흐름을 다시 한번 바꾸기 위해 거대한 전쟁에 참전할 예정입니다. 조로는 바다의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며 이 흐름은 단순한 해수면 상승이 아닌 것 같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점점 패기가 짙어지고 있다. 일전에 레드라인에 나타났던 데이지의 신이라고 불린 존재, 그에 상응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란 징조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 세 자루를 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루피는 후샤 마을에서 악마와 거프 샹크스를 격파하며 니카의 힘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는 거포를 잃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루피가 흩뿌리는 니카의 기운도 훨씬 강대해집니다. 쌍디 역시 고대 괴수들이 부활할 조짐을 포착했으며 쌍디는 태고의 시대 때 모든 악마를 사냥했던 신의 조력자로 알려진 사냥꾼 아즈리의 힘을 이어받은 존재이며 워큐리와의 대결에서 그 힘을 발현하는데 성공하였기에 아즈리에게 봉인당했던 고대 괴수들이 쌍디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쌍디와 대립하게 됩니다. 쌍디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힘의 기원을 파악하며 그깟 악마 따위가 인간에게 저항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냐. 레이디와 동료들을 위협하는 녀석들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키는 과거 루피를 구하기 위해 에그헤드 섬에 나타났으나 이무에게 패배하며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용룡열매 모델 니도우그의 특수한 능력 덕에 꽤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정신을 차리며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데 성공하였고 로키는 살아있는 거인족들을 이끌고 조용히 엘바프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과거 샹크스가 말한 자신이 진정으로 움직일 시기가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우솝이 엘바프에 도착하며 우솝과 로키는 제외하게 되었고 로키는 우솝 거인들에게 들었다. 밀짚모자 일당의 저격수라고 라고 말했고 우솝은 응 맞아 거인족의 왕 확실히 다른 거인보다도 더 크네 라고 말하며 로키를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가만히 겐타이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로키는 조금은 슬픈 듯한 모습을 보이며 멍청한 영감 같으니라고 라고 말했고 하이로디는 가반시 우리 거인족은 결코 세계정부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울부짖습니다. 로키는 우솝 루피는 어디 있지 밀짚모자를 다시 만나야겠어 라고 말했고 우솝은 루피는 후샤 마을에 있어 라고 말했고 로키는 곧바로 용룡열매 모델 니도우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후샤 마을로 날아갈 준비를 마쳤고 자신의 머리에 우솝과 라그니를 태운 채 후샤 마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엘바프 도서관에 거대한 부엉이 있는 이를 바라보며 엘바프가 기다려온 3000년의 대서사시가 마무리될 시기인가. 니카와 니도우그 둘의 힘이 합쳐진다면 철옹성 같던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을 테다 라고 소리칩니다.